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개념 활동지 먼저 풀이를 하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세포소기관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생김새를 보고서 세포소기관이 뭔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골지체입니다. 겹겹이 납작한 구조가 쌓여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2번은 핵에 연결되어 있던 핵막과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또 겹겹이 쌓여있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러면 얘는 소포체인데 소포체 중에서도 이 조그만 이런 알갱이들이 붙어있는 소포체죠.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안 예쁘네요. 그 다음에 3번은 거치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이 좁쌀 같은 아이들. 이게 뭐죠? 리보솜. 4번은 동물 세포에는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식물 세포에만 발달되어 있으면서 아주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막성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쵸? 액포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면은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쌤이 구분해서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엽록체는 동물에 없죠. 그러면 엽록체 맞고 세포막은 다 있고 중심립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중심체 했었죠. 중심체는 동물 세포에만 있어요. 얘는 동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네요. 미토콘드리아는 둘 다 있는 거.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은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세포 밖으로 분비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비 단백질을 말하는 거겠다. 그쵸? 분비 단백질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먼저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핵에 있는 DNA가 전사를 거쳐서 핵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핵에서 나와서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이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리보솜은 거치면 소포체에 달라붙어 있는 리보솜이겠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단백질들이 거치면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소포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소포체. 그 다음이 소포체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골지체. 틀렸다. 골지체. 그러고 나서 운반 소낭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4번은 하나하나 연결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능을 다 외웠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핵은 유전물질인 DNA와 인이 있다.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보솜 같은 경우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시옷으로 가야 되겠다. 좋죠, 여러분.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소포체는 어디 있나요? 소포체는 단백질 가공 운반, 여기로 가야 되겠는데, 그쵸? 그 다음에 골지체는 어디예요? 단백질과 지질을 가공한 후에 여기 보겠습니다. 단백질과 지질을 가공한 후에 세포의 다른 곳으로 수송하거나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이게 골지체 되겠습니다. 엽록체는 어디 있어요? 엽록체는 광합성.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
리소좀은요, 가수분해 효소. 리소좀 하면 가수분해 효소죠. 액포는요, 세포 형태를 유지하는 뼈대 역할. 이건 세포 골격이고, 물을 비롯한 비업에 있네요. 물을 비롯한 영양소, 노폐물 등을 저장한다. 얘가 액포 되겠고요. 나머지 세포 골격.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뭐와 뭐 1과 2는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DNA와 리보솜이 있어서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답이 3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핵은 아니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답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DNA랑 리보솜을 다 가지면서 스스로 복제하여서 증식할 수 있다. 아,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이제 핵이 빠지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자세포와 같이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에는 뭐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골지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근데 골지체가 잘 발달되어 있으려면, 즉 분비 단백질이 잘 발달되려면 소포체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주로 골지체에 대한 이 지문에서 이런 글이 나오긴 하지만 소포체라고 해도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원하는 답은 골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세포와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세포에서는 ATP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ATP를 생성하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도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내용만 좀 추려서 이번 차시 안에 끝낼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세포막의 구조는 일단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 배웠었죠? 앞에서 지질에 대해서 배울 때 지질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 할 때 세포막 한번 나왔었는데요. 일단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인지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주된 성분은 인지질에다가 단백질도 함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자, 여러분들이 근데 1학년 때 세포막을 한번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세포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지질의 구조를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친수성의 머리와 그 다음에 소수성 꼬리로 이루어져 있죠. 인지질은. 자, 그러면은 인지질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만약에 세포가 이렇게 있어.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세포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실선으로 그린 얘가 세포막이 되겠죠? 그러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있다면 안과 밖에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죠? 일단 체액이야. 근데 체액은 주성분이 물입니다. 물. 그러면 자, 이 안과 밖 다 물로 이루어져 있는 안과 밖을 기준으로 세포막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이 이상해요. 지울게요 그냥. 자, 그러면은 자 봐봐요. 얘가 지금 소수성이거든요. 물을 싫어해. 그 다음에 머리는 친수성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포막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이게 세포막이야. 그러면 이게 세포 아니고 밖이다 했을 때, 자, 친수성, 머리는 친수성이니까 바깥 부분에 닿는 이 물과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소수성 꼬리가 문제인 거예요. 소수성 꼬리가 안에 있는 또 이 물과 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소수성 꼬리랑 물이랑 둘이가 상극관계란 말이야. 상극관계. 맞죠? 그래서 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지질 한 층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친수성인 머리가 안과 밖에서 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포 안쪽도 친수성 머리가 접해 있어야 되고 세포 바깥쪽도 친수성 머리 쪽이 접해 있어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포막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포 밖, 세포 안인데 세포 밖과 안이 모두 친수성 머리와 접해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소수성 꼬리는 얘들이 이 안쪽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층을 이루고 있어요. 즉 두 층. 저 여기 보시면 한 층, 두 층 이렇게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랑 이중막, 우리가 이중막을 어디서 배웠죠? 앞에서 핵이랑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가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층이랑 이중막은 같은 거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겁니다. 뭐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막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이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즉 층으로 따지자면 사중층이 되는 거죠. 사중층. 이해되겠습니까? 이중막과 이중층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소포체나 골지체나 액포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단일막이잖아요. 단일막. 이러한 단일막이 인지질 이중층인 거예요. 결국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포막의 특성 여기에 생각해보기에 보이는 이러한 실험이 한 번씩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 세포막은 굉장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즉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지질과 그다음에 단백질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자리를 바꿔치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실험으로 증명한 게 바로 여기 생각해 보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실험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에는 단백질들이 있겠죠. 인지질도 물론 있겠지만 단백질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형광물질로 이렇게 부착한 거예요. 즉 단백질을 형광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형광 처리를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부위에 이 부위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부위에 형광을 제거해 버렸어. 그러면 나머지에는 다 형광이 남아 있는데 이 특정 부위에 형광이 없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형광이 제거된 부위에 그러면은 제거되자마자는 형광의 세기가 굉장히 낮아졌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형광의 세기가 낮아진 상황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부분의 형광이 세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봤는데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처음 형광을 제거했을 때는 형광의 세기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맞죠? 이렇게 낮아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형광의 세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형광 제거된 부위가 결국 또 형광을 칠한 또 다른 단백질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계속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형광을 제거한 부위가 채워진 거잖아. 이 실험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험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가 되는 실험입니다. 자,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의 다양한 어떤 특성들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자,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일단 확산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확산이 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그 다음에 삼투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능동수송.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또 다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있지만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먼저 확산을 볼게요. 확산을 보겠습니다. 자, 확산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점점 그 잉크가 물에 떨어진 그 상태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점점 이 잉크가 퍼져나가면서 물 전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렸다면 이 떨어뜨린 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잉크가 퍼져나가서 비커 안이 전체적으로 좀 푸른 빛을 띠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 걸 바로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정의를 얘기하자면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여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즉,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자들이 이동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확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래서 나중에 나올 어떤 능동수송 이러한 물질의 이동 방식과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확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확산은 세포막을 기준으로 확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어. 세포가 이렇게 있고 얘가 안이고 밖이라고 해봅시다. 안과 밖인데 만약에 안의 농도가 낮고 밖의 농도가 높다. 이 뭐 특정 어떤 물질의 농도겠죠. 특정 물질의 농도. 이렇게 된 경우에 확산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확산이라는 거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예를 들어서 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별이라는 물질이 밖에 3개가 있고 안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 별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확산에 의해서 농도가 별이 밖이 훨씬 높으니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확산이기 때문에 세포의 밖에서 안으로 이동해 오려고 하겠다. 그쵸? 확산에 의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 별이라는 물질이 막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거는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을 만약에 이 별이 굉장히 크고 이런 물질이라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안 되겠죠. 그래서 확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나뉘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 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들이 입자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굉장히 입자가 크기가 작거나 혹은 인지질 이중층은 소수성을 띠고 있으니까 어떤 소수성 물질이면서 굉장히 입자도 작고 혹은 뭐 극성도 띠지 않고 전하도 띠지 않은 아주 그런 물질이다 라고 한다면 얘들은 쉽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러한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단순 확산. 주로 뭐 O2, CO2, 뭐 기체 통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막을 통한 단순 확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별처럼 물질의 입자가 크거나 혹은 전하를 띠는 물질 이런 것도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전하를 띠는 물질이라거나 혹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면 그냥 스스로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 못하니까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단백질. 즉 여기 그림 봐봐요. 그림 32를 보시면 단순 확산이 나와 있고 촉진 확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순 확산은 그냥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쉽게. 그런데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스스로 통과할 수 없으니까 뭐 입자가 너무 크다거나 혹은 전하를 띠거나 극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을 때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하는 걸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수송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어떤 입자를 수송시키는 단백질을 수송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송 단백질. 그러면 이러한 수송 단백질에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수송 단백질.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구분을 해놨으니까 일단 수송 단백질에는 뭐가 있냐면 통로 단백질 말 그대로 이 단백질들이 열려가지고 입자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통로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우리 그 자극에 전도할 때 나트륨, 칼륨 통로 배웠었죠. 그게 바로 통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단순 확산이 안 돼요. 그래서 촉진 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촉진 확산 중에서도 걔네들은 통로 단백질로 이동을 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운반체 단백질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그냥 쉽게 말하면 통로 단백질은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주는 단백질이고 운반체 단백질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입자가 결합을 하면 이 자극에 의해서 모양을 바뀌면서 열리게 되는 이러한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이 입자가 보라색 입자가 밖에 원래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 단백질이 모양을 바꾼 거야. 모양을 바꾸면서 이제 안쪽으로 딱 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결국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단백질들을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은 뭐 크게 이렇다 할 정도로 크게 구분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차이점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확산은 여러분들 들리나요? 지금 밖에 내일이 선거일이어가지고 쌤은 지금 선거일 전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이어가지고 밖에서 잡음이 좀 들리는데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잘 나와요.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의 어떤 그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른 물질의 이동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을 보시면은 단순확산은 쭉 이렇게 당연히 안팎의 농도 차가 커질수록 이 물질의 이동 속도도 그냥 쭉 따라서 커지는 거예요. 맞지? 단순확산은. 그런데 촉진확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빨라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초기 한번 보세요. 초기에 이렇게 속도 차이가 좀 있죠. 그냥 자기 스스로 이중증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랑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가는 거랑 뭐가 더 이동 속도가 빠를까요? 이동 속도가 당연히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는 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촉진확산의 이동 속도가 초기에는 빨라요. 이렇게 초기에. 나중에도 이제 빠르겠죠. 나중에도 빠르겠지만 일단은 초기에 이렇게 이동 속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수송 단백질의 유무 때문이겠죠. 결국은. 그런데 촉진확산을 보시면은 쭉 이동 속도가 빨라지다가 결국 어느 시점부터는 이렇게 일정해지게 돼요. 이동 속도가.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자, 촉진확산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촉진확산이라는 거는 수송 단백질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송 단백질이 세포막에 아주 무한대로 있진 않겠죠. 수송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즉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모든 수송 단백질이 포화 상태가 되면 결국 이동 속도는 일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을 구분해 주려면은 단순확산 같은 경우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촉진확산은 수송 단백질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수송 단백질이 만약에 그 운반에 관여하는 최대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속도가 일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해지게 되는 이유는 모든 수송 단백질들이 다 이제 수송 단백질의 양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고, 초반에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송 단백질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촉진확산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